기업이었습니까? 많이 벌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스멜이 느껴집니다. 부자의 스멜이. 인문학이 머니. 세상을 더 깊게 읽는 단 하나의 인문학 빈센트입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만 알려주는 알짜배기 인문학 편다송입니다. 자, 바야흐로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다송 씨, 오늘 인문학의 머니에서 주로 다룰 주제와 또 어떤 분이시죠? 인문학의 머니 5번째 손님은요. 저 이분이 출연하신 TV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 영상을 봤거든요. 이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89만 회입니다. 그래서 하나TV에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도 해시태그 3개 힌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시태그. 천재. 천재. 여진구. 여진구. 완벽. 완벽. 천재, 여진구, 완벽, 문제적 남자. 그럼 뭐 김지석? MG. MG. 조금 더 MG로 가보시죠. MG. 네. 이민영 대표? 네, 맞습니다. 테이바랩의 이민영 공동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자, 이민영 대표가 글쎄 실례지만 올해 워낙 학생 같으셔갖고 올해 향년 몇 살이시죠? 저는 2001년생이고요. 만으로 이제 막 23살이 됐습니다. 이제 막 23살. 저랑 또래시네요. 또래죠. 네, 또래입니다. 저도 이제 막 24살이 됐거든요. 이 창업의 이유가 챗 GPT, 딥마인드, 알파폴드,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자본을 활용해서 세상을 진일보시키는 일을 하시고 싶어서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동 창업하신 이 테이바랩, 어떤 회사인가요? 테이바랩이라는 회사는 투자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이제 연구를 잘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되게 많은 비상장, 상장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 섹터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 중에서 뭐 임상시험이라던가 FDA라던가 특허라던가 그 다음에 얼만큼 연구비를 지출하고 있고 어떤 연구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높은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문맥을 기반으로 추론을 해서 지금 제일 그 연구 자본이 필요한 회사는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디파인을 하고요. 이제 그 회사들한테 자본을 집행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조금 더 기여를 하는, 약간은 조금 더 백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워렌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은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결국 직접 눈으로 CEO를 보고 아니면 연구진들을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해야지 실수가 없다. 뭐 이런 논리도 상당 부분 있던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연구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본이 집행돼야 될 곳이 어딘가, 이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 초기에는 이제 그 가격을 예측하거나 회사의 그로스를 예측하거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너무 다양한 팩터들이 있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그냥 원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긴 타임프레임에서 이제 이 회사가 더 클지 주가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올라갈 주식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세상에 필요한 회사들을 찾자,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찾아냈더니 투자 결과도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되게 좋게 나왔고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회사를 찾다 보니까 돈도 벌고 껌도 먹고 알도 먹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어떤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들을 확인했을 때 되게 뭐 신기하기도 했고 제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자, 세상에 필요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기업이었습니까? 저는 세상에 필요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민영 대표 그러면 그 하이 프리퀀시 얘기도 했었지만 되게 크립토 시장에서의 상당 부분 일가견이 있다. 대부분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웹3에 투자했던 회사로 인식되고 있는데 요즘에 뭐 피버팅이 인기입니까? 뭐 회사가 확 바뀐 겁니까? 이제 그 원래는 제 공동 창업자인 강승희 대표님께서는 되게 레거시 금융에서 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전에는 뭐 10대 때부터 크립토에서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합쳐져서 처음에는 제가 만들었던 이제 투자 모델로, 퀀트 모델로 이제 크립토에서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시장을 유심히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승희 대표님의 영향으로 저도 전통자산으로 조금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레거시 전통시장으로 갔다. 뭐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크립토 시장이
해봤더니 돈이 안 되더라 입니까? 아니면 해봤더니 크립토는 다 내가 재패했다. 더 이상 여기서 흥미를 잃었다. 어느 쪽입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예, 뭐 재패했다라는 말만 제외하면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퀀트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투자 모델로 조금 손쉽게 그래도 돈을 벌었었고요. 이제 그거는 잠깐 오해할 수 있어. 잠깐 그렇죠. 오늘 어떤 느낌인지 알지? 네. 이제 오케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손쉽게 알파를 찾기가 좀 쉬웠다. 근데 이제 2021년 전후로 해서 시장도 많이 바뀌어서 알파를 찾기가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또 많이 바뀐 것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2022년 이후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퀀트 트레이딩해서 알파를 찾는 곳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알파를 찾기도 어려워졌지만 찾아도 인프라적으로 뭐 먼저 주문을 집행해서 먹는 사람이 승, 이제 이런 게임, 이런 시장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저도 좀 흥미를 잃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웹3라고 하잖아요. 근데 웹 1.0, 웹 2.0, 웹3 이 차이가 뭔가요? 흔히들 숫자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웹3가 뭔가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웹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방적인,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는 신문과 같은 것들이 웹1으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2는 호스트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컨텐츠를 채워넣는 사용자가 다양한 유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웹2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 위키피디아도 이제 그 정보들을 사람들이 직접 가서 편집을 하는데 그 컨텐츠를 결국에 채우는 것들이 다 사용자들이잖아요. 반면에 웹3는 컨텐츠를 사용자가 채워넣는 것은 비슷한데 중앙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들이 직접 호스팅을 한다. 약간 요거를 지향하고 있는 게 웹3입니다. 웹1은 그냥 일방향, 호스트가 직접 컨텐츠를 발행했던 과거의 신문과 같은, 웹2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서 생태계가 있는, 요즘에 우리 일상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근데 웹3로 가면 이제 호스트가 그걸 다시 재편생하거나 재가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저가 만드는 게 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호스트가 만드는 게 좀 더 좋은 거예요? 결국 이 생태계라는 게 어떤 것이 컨텐츠가 서바이벌 하는 거에 따라서 헤게모니가 좀 바뀔 텐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딱 빈센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처음에 비트코인도 나오고 지금 뭐 다오, NFT, 뭐 RWA, 결국에 보면은 가장 최근에 진화된 형태는 뭐 STO라던가 CBDC라던가 RWA라던가 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레귤레이션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이 발리데이트를 하냐. 원래 호스트가 명확하게 존재했으면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체가 이제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 조율하고 했다고 하면은 웹3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본질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웹3 기술들도 본질적으로 정말 탈중앙화였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마치 정부, 그 다음에 국회,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듯이 서로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라는 것이 있어서 뭐 정부와 어떤 증권위원회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서로 뭐 감시도 하고 어떤 제도들이나 규제들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주체가 원래 호스트가 하나가 아닌, 리얼 월드에서도 원래 호스트가 하나가 아니었는데 서로 감시를 하는 구조였는데, 결국에 그게 웹3에서는 그 관리하는 주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고, 뭐 다오 같은 경우도 결국에 뭐 다오 안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자기가 가진 지분으로 투표를 하지만 결국에 투표를 하기 귀찮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대리해서 투표를 하고, 결국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던 방향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와서 결국에 지금 형태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탈중앙화된 하나의 커뮤니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솜 씨도 있지만 표정, 뭐 기대하는 표정인데. 네, 저 네. 제작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제작자예요. 사실 지금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제목이 송뚜루 맛뚜루 아나운서 브이로그. 네. 이 송뚜루 맛뚜루 브이로그는 글쎄요, 블록체인 위크 부산에서 뭐 다녀오셨죠? 네, 2024? 제가 부산 박람회 다녀왔는데 이제 그 박람회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서 제가 편집을 해서 저희 하나TV 채널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브이로그 찍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웹 2.0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원장은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의 서막인데, 근데 이건 참 원론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흩어지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거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결정권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실패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업계에서 봐도 이미 실패로 저는 좀 규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증권 하나그룹 내에서도 이제 STO도 엄청나게 이제 열광하고 있고 더 디지털 부서도 많아요. 근데 STO가 과연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선구자적인 말씀을 잠깐 주신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STO 같은 곳에서 뭐 이더리움이나 폴카닷이나 솔라나나 이런 퍼블릭 체인들을 쓰는 게 아니고,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서로 하던 감시 체계와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를 바는 없고, 다만 그거를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활용만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융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금융이 솔라나 새로운 체인을 쓰면 참 그 보안에 대한 아직까지 서로의 크레딧이 없어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확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체인을 쓰는 것이 이 금융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구나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금속법도 발의돼서 상당 부분 레거시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확 바뀌기는 좀 어렵다.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 사실 그 외장 하드에도 저장을 해두면 불안하고 클라우드도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돈을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이거를 운용하는 개념인 건데, 이게 어떻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나요? 되게 좋은 예시를 좀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 USB 하나에다가만 중요한 파일을 저장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이 그 USB를 뭐 한 10개, 20개에다가 똑같이 저장을 해서 그거를 집에도 가지고 있고 차에도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USB들을 각자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계좌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인을 누구에게 전송을 했고, 그 다음에 코인이 얼마만큼 신규로 발행이 됐고, 이러한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USB에 가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 개념적인 이야기이고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워킹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까 빈센트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코스트 문제나 모든 사람들이 USB를 가지고 서로 너 USB 들어있는 거랑 내 USB 들어있는 거랑 정보가 일치해?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할 때마다 맞았음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게 블록이 생성된다라고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좀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점점점 소수의 사람들이 나눠가는 형태로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이거를 응용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 이제 뭐 이런 것들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이것들도 이거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것이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존재해서 탈중앙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프록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중앙화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D앱에 있는 자산들도 쉽게 이동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취약점도 있어서 해킹도 당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웹3 시대 개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어떤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던가 기존에 나온 토큰이나 어떤 프로토콜들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명확한 유지 케이스 이거를 활용해서 세상이 이렇게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사례를 찾지는 못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들만 봐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가장 발전된 형태는 결국에 레귤레이션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그냥 유틸리티로서 사용하는 것 정도로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는 웹3 시대의 개막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질문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는데 저 이런 것도 잘 물어보고 싶어요. 코딩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코딩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보통은 노트북을 앞에 펴놓고 혹은 이제 공책을 앞에 펴놓고 계속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연역적인 거를 좋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스태틱한 모델이나 혹은 AI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그 구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것만 이제 몇 시간,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뭐 코딩은 뭐 딱 하루 정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는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전부 글을 쓰는 행위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그 연역적인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코딩 하나의 행위라고 한다면 도대체 24시간 중에 얼마나 쓰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 얼마나 쓰셨어요? 어제. 그렇게 광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밥 먹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풍문에 이민영 대표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공채까지 포함한다면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행복이란 정의를 순삭,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행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게 다 행복한 일인 거잖아요. 시간이 금방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돈까지 되니까. 이 대표님 아까부터 나 너무 꽂혔어. 네, 돈만 근데 부럽지 않아요? 그게? 저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웹3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웹 4.0은 어떤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뭔가 예측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 같고요. 다만 뭔가 앞으로의 큰 변화를 이야기한다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AI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은 이제 결핍의 시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AI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AI 이퀄 빅데이터 아닙니까? 자, 그럼 AI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축적하던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인간도 그렇고 휴먼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텐데 지금의 이 비이상적인 축적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AI 세대는 좋을 거야. 우리 인간에게 이로울 거야가 아니고 정말로 드라마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시대로 바뀌진 않을까요? 뭐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시대에 살던 그 귀족들보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사실 뭐 영양적으로나 어떤 그냥 삶 자체는 좀 더 풍요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인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인간은 어떤 소유라는 개념조차 좀 희미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AI가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리고 당장 딱 우리 정도 제너레이션까지 어떤 정도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터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10부도 곧 올라오니까 우리 하나TV의 인문학의 머니 늘상 그렇지만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인문학의 머니!